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사대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큰 성씨는 전부 고려시대 향리 후손이에요. 향리는 한국 성씨의 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선 건국의 핵심 세력이 그 신진 사대부다, 이렇게들 말하죠. 이 신진 사대부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향리 출신이에요. 이 재산이 많으니까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만 전념해 가지고 문과에 급제해서 조정에 출사하면은 신진 사대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경제 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 벼슬에 그리 연연하지 않았어요. 고려사 열전 이곡전을 보면은 이곡은 자가 중보로 처음 이름이 이운백이다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목은 이색의 아버지예요. 한산군의 향리 이자성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한산군이 지금 서천이죠. 그러니까 한산 이씨라는 그 향리 이자성, 저 사람이 그 한산군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 그 부자의 아들 이곡이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갔고, 그 아들 이색이 고려 말에 아주 대단한 성리학자로 알려진 이색이에요. 그 향리는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모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말 선초 신진 사대부는 다 향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무지무지한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호족이 물려준 영지를 그 상속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호족들은 신라시대에는 아주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해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형성했던, 한 나라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풍족한 재산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살림에 응가하면서 뭐 아주 우유자적, 뭐 신화지 있고 나무나 심고 뭐 이렇게 놀다가 또 좀 뭐 하면 궁금하면 조정에 진출해서 또 좀 하다가 또 뭐 귀찮으면 다시 내려가서 살림에 응가하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 한벽당, 이 한벽당이 어디 있냐면 전주시 한옥마을 저 동쪽 끝에 전주천변에 거기에 있는 정자예요. 정자는 문성공개 중랑장공파 4세 월당공 최담, 이분이 지으신 걸로, 물론 이 정자가 그때 지은 정자는 아니고 뒤에 이제 복원한 것인데, 이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말 선초 신진 사대부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3년 후 1437년에 그 정곤이 지은 제공찬시 병서하는 글이 전해오고 있어요. 1400년 가을에 다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날마다 꽃나무를 키우고 시를 짓는 것을 일삼어 편안하고 한가롭게 사셨다. 이 월당공 최담의 이력을 한번 보면은 1346년 충무강 2년 4월에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362년 공민왕 12년에 사마시에 급제를 해갖고 벼슬에 나갔어요. 물론 이제 하급 벼슬 밖에 못하죠. 그랬다가 1377년 우왕 3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문과 급제하자마자 바로 사표 쓰고 낙향을 해버렸어요. 문과에 급제했으면 벼슬을 계속해서 높은 벼슬로 올라가야지 왜 낙향을 하느냐.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문과 급제자라는 명예를 따야 되니까, 문과에 급제를 해야 양반이 되니까, 그 양반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문과를 본 것이지 벼슬을 하려고 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려와 낙향에 있는 동안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조 5년에 봉상시 소경, 다시 낮은 벼슬이죠. 거기 잠깐 출사를 했다가 2년 만에 태조 7년에 진주사, 지금 충남 금산군 그 진산면, 어디냐면 저기 대둔산 있는 거기에 완주군하고 바로 옆에니까 그 진주사로 내려왔다가 그것도 2년 하고 1400년에 다시 은퇴해서 완전 낙향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벼슬에 뭐 오래 머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벼슬살이에 무관심해요. 그렇다고 벼슬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
벼슬에 관여를 해야 양반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경주 채부자의 가후는 그 노빌리스 오블리주로 아주 유명하죠.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저 말은 뭐냐면 진사는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은 벼슬 하지 말고 그냥 양반이라는 체면만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만석 이상 재산을 가지지 말아라. 지나가는 과객한테 후하게 대우를 해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말아라.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저 경주 채부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권력을 갖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진사는 학이기 때문에 하급직만 할 수 있지 높은 벼슬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만석 이상 재산을 가지지 말아라. 축제 한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말아라.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경주 채부자는 부동산 투기도 안 해, 재산도 크게 안 늘려, 권력도 갖지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재산을 가졌느냐?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죠. 이게 물려받은 재산만 잘 지켜라 이 얘기예요. 경주의 신라 호족이 물려준 그 영지를 상속받은 재산, 그게 결국 경주 채부자의 재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물제 477호 율곡 2인 남매의 화해문기라는 게 있는데, 화해라는 건 뭐냐면 형제간에 안 싸우고 잘 그 화합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가 재산을 나누면 형제간에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잘 나눴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셋째 아들 좌랑 이이, 그러니까 율곡이죠. 율곡이 요만큼 재산을 받아요. 그 다음 셋째 딸 요만큼 받아요. 넷째 아들이 요만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 첩이 요만큼을 받아요. 이렇게 율곡 남매는 이 유산을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눴다는 게 이 보물제 477호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는 전부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 상속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은 아들은 처갓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고 딸이 부모를 모시고 사니까 부모 모시고 산 딸이 더 받는 게 타당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딸이 더 받아야 돼, 아들보다. 근데 균등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균등 상속을 하면은 그 재산이 남아나겠어요? 3대를 이어가는 만석군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이렇게 균등하게 아들들이 뭐 지금은 아들이 한두 명이지만 옛날에는 뭐 5명, 6명, 10명도 넘고 그러는데 그걸 또 균등하게 나눠버리면 그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아마 신라 호족이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 해도 이렇게 균등 상속을 했으면 신라 하대에 전부 거들나 버렸을 거예요. 재산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고려 말까지 그렇게 큰 재산이 전해왔느냐? 가문의 위상을 고려해서 그 향리의 그 후계를 맡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를 해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그 증거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대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고려 말까지 전해왔잖아요. 근데 우대를 해 줬다는 거는 기록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향리가 어떻게 축제를 했을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향리라는 거는 그 지방관청의 실무자예요. 세금 거두고 부역하고 뭐 재판에서의 그 뭐 결과를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뭐 내지는 판결에 의해 지방관이 하지만 해도 그걸 다 정리하는 실무자가 향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정에 대단히 밝고 그 정보가 많아요. 자기가 다 그걸 집행하니까. 그리고 어떤 수혜받을 일이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니까 수혜받을 거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고 문제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많아. 축제 돈 모으기에.
이러한 이유로 향리들이 그 재산을 불리고 그 크게 물려받아 왔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벼슬에 나간 관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관리는 일단은 본관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자기가 못 관리해. 남한테 관리를 시켜요. 남한테 관리를 시키고 뭐 이제 말하자면 그 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정이 어두워요. 원래 거기서 그 출신이니까 옛날 정보는 알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자세하게 몰라요. 객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녹봉을 주니까 이제 살기는 넉넉하죠. 그런데 축제보다는 나라 일이 우선이에요. 재산을 다루기에는 향리보다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평민은 어떻게 되냐. 평민된 사람은 그 상속 지분이 전부예요. 이걸 뭐 노동을 해서 재산을 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 노동해서 불리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균등 상속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뭐 몇 대 안 가서 물려받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죠. 결국 그래 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향리나 양반집에 붙어 가지고 구활노비로 살아나거나, 자기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다가 몸을 팔아서 자매노비로 생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호조 후손의 경제 사정을 보면 향리 세습자가 가장 경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유리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같이 뭐 사회가 발전해 가지고 뭐 무역을 한다, 무슨 뭐 상공업이 발전하다, 이게 아니고 농사지어서 사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향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가장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과거 급제자는 다른 지역에나 재산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평민으로 전략한 사람이 가장 불리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소작인이나 노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태종실록 14년 1414년 4월 2일자에 보면은 각 도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는 양반에서 시작하여 향리, 백성 그리고 각색인의 세계를 자세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만들어서 비치하되, 한 번은 호조에 납부하도록 하고 한 번은 감령 창고에 비치하도록 하며 또 한 번은 해당 고을에 비치하고, 서울에 있는 한성부에서는 명년 7월 15일부터 그 본관을 고철하여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사례같이 실상을 확인하여 만들도록 하소서. 말하자면 이제 조선 전기의 그 신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개인의 혈통을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양반하고 향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 향리는 저게 중인이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제 향리라 안 그러고 아전이라 부르면서 중인, 양반이 아닌 중인으로 이제 격화가 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각색이라는 건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각색이라는 게 다양한 직업을 말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천민을 말해요. 그러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은 전부 각색인이야. 천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향리가 중인은 아니지만 양반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조정 인재 풀에 들어있는 사람, 언제든지 출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양반이고, 향리는 조정 인재 풀에 들어있지 않아요. 출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향리는 신라 하대 호족의 후손이에요. 그랬다가 고려시대 신분이 격화돼서 향리가 됐는데, 그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그 신진 사대부를 많이 배출해서 양반이 됐어요. 양반의 기반이 향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향리에 가만히 안주한 사람은 조선 후기가 되면 아전, 중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양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급제가 필수예요. 과거 급제를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아전으로 전락하는 거죠. 오늘은 그 사대부의 원천인 향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그 구체적으로 향리의 신분이 어떻게 분화됐는지,
향리의 신분 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